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간밤 이 파월의 입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네. 오늘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조금 좋지 않아요. 조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코스닥 쪽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시장이 뭐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 원인 분석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네. 하죠. 뭐 심지어 막 갖다 붙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도 한데 이번 주 초부터든 어제도 그랬으면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 다 사실은 변동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붙어 있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 뭐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건 그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본격화되는 다음 주 정도나 가야 뭐가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뉴욕 시장이 계속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확실히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 불안한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반짝반짝 빛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이슈부터 네, 짚어주시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버블 사이즈들 보면 약세 분위기가 확실히 좀 크죠. 우크라 재건 어제에서 오늘도 가장 상승 섹터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긴 하는데 보면 오늘은 확실히 이 하락하는 낙폭이 큰 섹터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원전, 전선, 화장품. 원전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 보면 우크라 재건, 건설, 남북 경협. 우크라 재건과 건설은 사실 묶어서 가면 되겠고 남북 경협이 좀 간만에 뜬 게 좀 눈에 띕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쪽이 전선, 원전, 화장품, 2차 전지, HBM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떨어진다고 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거나 또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상승한다고 해서 또 상승폭이 또 굉장히 큰 어제처럼 뭐 20% 이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또 종목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일단 오늘 오전 현재까지의 상황은 좀 왠지 좀 살얼음판을 건널 듯한 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섹터들 한번 들어가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사실 뭐 내용은 어제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평화에 준비한다, 러시아도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자루가 이제는 사실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젤렌스키의 이런 어떤 뭐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푸틴 쪽에서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 SY 스틸텍, 인디에프, 삼부토건, 휴림네트웍스, 다산네트웍스 어제랑 뭐 비슷하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에서도 잠시 후에 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사실 테마죠. 앞으로 사실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보다는 제가 처음 준비할 때 오전장 초반보다는 좀 버블의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가보죠. 외교안보 쪽으로 상당히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목 보시면 트럼프 2기 안보사령탑 후보들이 핵 잠수함 도입 등 뭐 고려한다, 뭐 대화해봐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각자 도생이죠. 너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너네끼리 알아서 스스로 자위를 하고 살아라.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주가 뜨고 있는 이유도 이제 이렇게 되니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방위는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각국이 이제 군사력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방산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문제, 또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조 NPT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비핵 확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이런 전략인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것 중에 북한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유사시 상황이 되면 러시아가 언제든지 도와준다, 군사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안보사령탑을 맡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뭐 방산주들 어제랑 뭐 별 차이 없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확실히 상승 탄력이 좀 줄었죠. 어제 13%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던 LIG 넥슨 오늘은 2% 조금 안 되게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좀 많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3% 정도. 코치 테크놀로지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7% 좀 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승 쪽에 마지막 섹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쪽이 좀 새롭게 뜬 분야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는 뭐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요. 북한이 이제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돼서 뭐 침묵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왜 남북 경협조와 연결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인연이 있죠. 2018년도, 19년도 두 차례 북한과 미국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도 친서를 서로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 등 뭔가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또 이제 무슨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북 간의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건 아니냐. 앞서 방산 관련 말씀드릴 때와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버블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든 걸 봐서는 이제 무게는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인디F 여기서도 주가가 아까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지금 일신석재, 인디F 일신석재는 남북 경협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역시 현대아상그룹 계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뜬 것 같고, 신원도 예전에 개성공단에 가장 큰 공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던 국내 대표 그런 의류업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 종목도 좀 하나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예, 원전 많이 떨어졌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무슨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원전은 뭐 대표적인 트럼프 어떤 뭐 수혜주로 예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뭐 분야이기 때문에 원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선주도 뭐 여러 가지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섹터인데, 오늘 전선주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국내 어떤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업체의 대표주죠. LS전선과 대한전선, 이 1, 2위 두 회사가 지금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 공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훔쳐서 지금 해저 케이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대한전선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이 기술 탈출에 대한 의혹이 실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이제 확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LS전선도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 전환되자마자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이어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고, 대한전선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케이블, 특히 해저 케이블 시장은 몇 나라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안이란 프랑스 넥상스, 덴마크 NKT,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전선은 지금은 해저 케이블을 못 만들고 2017년부터 해저 케이블 양산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2027년에 양산을 할 그 해저 케이블의 기술을 이제 LS전선에서 탈취했다. 이게 이제 이 의혹의 전말이 되는 건데 아직 결과는 나오려 아직 멀었습니다만 우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알고 LS 같은 경우도 좀 5%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좀 주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한전선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들 지금 이제 속보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주요 그 섹터들의 움직임 상황 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워낙 좀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시장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시장이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차분하게 시장 상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이대일 요원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좀 내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강보합 전환했네요. 그래도 그 힘은 크지 않고요. 종목 얘기 이 조언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방산 이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네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네. 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에도 1조 3천억 규모의 50대 분량이죠. 그 수출을 하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핵잠수함 그 얘기 때문에 또 방산주들이 또 오늘 또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 지금 저항선을 이쪽 라인에서 저항선을 삼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밑에 이 빨간색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시점인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은 30만 원 위치에 있는데 네. 그 라인들도 이렇게 연결된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결된 그 저항선들이 계속 연동되어 있던 그 저항선들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저항선들을 뚫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삼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산주들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따라잡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와서 26만 3천 원, 26만 3천 원대에서부터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까지 매수 잡는 게 어떨까 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뚫지 못했어요. 이게 4월부터 뚫지 못했던 그 저항선인데 지금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30만 1천 원대니까 그쪽 라인까지 홀딩 전략 어떠실까 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살펴봤고요. 이쪽도 볼게요. LIG 넥스원이요. LIG 넥스원은 어떨까요? 자, LIG 넥선 저번에 그 앵커님과 같이 맞아요. 얘기를 그때 했었죠. 제가 LIG 넥선 그 매수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LIG 넥선입니다. 자, LIG 넥선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처음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죠.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있는 이 연두색, 빨간색 지지선을 제가 매수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라인을 딱 찍고 다시 올라와서 어제 기준 고점 기준으로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살짝 뚫었습니다.
자, 뚫고 만약에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내일장 일봉이 생겼을 때 저 연두색,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그 라인을 지지 삼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저항선 부근에서 투닥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격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장 일봉으로 올라탔을 때 그때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그 빨간색 지선까지 다시 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올라타는 걸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섹터로 방산주 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 함께 짚어줬는데 앞서 이메이커가 이 앵커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한미 핵 기반으로 이제 동맹 강화하겠다, 동맹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HD 현대건설기계 이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HD 현대건설기계가 아주 지금 중요한 네.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와 있냐면 현재는 지금 저항선을 저항선을 찍은 상황인데 이 라인을 뚫기만 하면 위에 있는 저항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이 저항선 오늘 보여드린 이 저항선을 뚫으면 여러분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내일 한번 일봉이 생겼을 때 지지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 라인들하고 이 고점하고 이어온 이 삼각수렴 구간 밑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이 어디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지지선과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들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그 저항선을 바로 뚫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 그 저항선이 요 표시된 요 동그라미 이 표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면 오늘자 고점하고 딱 맞는 그 저항선이 되죠. 이 저항선을 지금 찍고 조정이 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저항선을 지금 딱 찍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가가 또 궁금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 자, 파란색 선까지는 아니죠.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높죠. 네, 지금 하나를 설정을 해드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73,700원대 라인입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 73,700원대 저항선이니까 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봉이 생겼는데 이 저항선 위에서 생겼을 경우에 그 라인을 지금 오늘 고점 저항이죠. 근데 이걸 내일장에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연두색 저항선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저항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이 저항선들도 지금 계속 뚫지 못했던 저항선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니까 내일 떨어진다면 59,500원서부터 그쪽 라인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쪽 라인을 차라리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노리시고 아니면 내일 뚫고 나서 일봉이 생기는 걸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그 매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차트 보면 아까 저희가 초록색 선이 없던 저항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찍으신 건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네네네. 싶어요. 자, 이쪽 네. 라인과 지금 제가 네. 연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외인하고 기관은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네, 나중에 올라갈 때 최고치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요 네. 라인들 있죠. 요 라인하고 계속 연결된 그 라인들을 계속 이쪽 라인에서 뚫지 못하다가 지금 뚫은 이유는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 놓는 그 라인들을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설정을 해드린 그런 결과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주 파트너께서 이야기를 하는 저 저항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궁금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SY 스틸텍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윤한식 파트너랑도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주 파트너님은 어떤 관점으로 또 접근을 자. 하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궁금해요. 자, SY 스틸텍 네. 이 종목이 지금 저항대를 뚫었어요. 뚫었어요. 네. 네.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와서 아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윤한식 파트너 정말 잘 보십니다. 훌륭한 자, 파트너네요. 네,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연두색 저항선을 뚫은 게 보이시죠? 네. 자,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까지는 어제 일본 고점이 어제까지는 저항선이었어요. 그 저항선들도 요 라인들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요거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래프에 똑같이 그어 보시면 아 그래서 이래서 저항선이라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고요. 예. 자, 어제 일봉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고 난 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은 이 빨간색 라인을 한번 보시면 요쪽 라인들 저점을 그대로 이었더니 오늘의 최저점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지지선을 지금 찍고 어제 고점 저항을 뚫고 올라간 그런 시점인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라인대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중간 라인에는 저항선이 단기 저항이 지금 현재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조정 시에 여러분들 그 매수 잡는 게 더 좋으니까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주 큰일 나겠죠. 자, 일단은 조정 시에 여러분들 좀 매수를 잡으셔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라인을 하나 제가 딱 하나 그려드릴게요.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 대응선 삼아서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예. 야, 이렇게 그어도 네. 오늘 저 어제 고점 저항 지지선을 뚫고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라인에서는 좀 단타로 접근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다. 밑에 잡으신 분들이 홀딩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SY 스틸텍 차트로 접근 전략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쪽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선인데요. 앞서 이제 대한전선, LS전선 관련 이슈를 좀 우리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LS부터 볼까요? 네, LS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지지선이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LS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앵커님이 이 저항선은 어떻게 그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네, 그 라인들, 요 라인들 네. 저항선 그은 것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그때 찍을 때도 요 라인 저항선 찍으러 오니까 요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밑에 단기 지지선들 라인들을 지금 현재 다 깬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매수점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를 잡는 건 아니죠. 저점을 잡고 싶은 분들 이 추세선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만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잡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밑에 있는 라인이 12만 8천 원, 12만 8,500원서부터 12만 8천 원 라인입니다. 요 라인들까지 오늘 일봉이 내려가서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 역회된 숄더 우측 하단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역회된 숄더를 오른쪽 W자 오른쪽 라인을 지금 찍으러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현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밑에 말씀드렸던 그 연두색 지지선 라인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그 상승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전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역회된 숄더를 만든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늘장 흐름에서 또 이 전선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종목 더 보면서 네네.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볼까요? 네, 가온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온전선이요? 자, 제가 가온전선을 저번에 가지고 나오면서 이 지지선 라인 다 와간다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가온전선 일봉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 지지선 라인을 오늘도 또 찍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56,600원서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봉상 지금 일봉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보이시죠? 이 라인을 지금 몇 개를 3거래일 이상 지금 지지를 하면서 투닥투닥 내려오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W자를 그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라인에서 위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51,300원 라인을 찍게 될 경우에 저 라인은 더 이상 저항 역할을 못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자, 지금 현재 시점 라인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해도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네. 괜찮은 거죠. 예, 얼마 차이도 안 나고요. 네. 지금 지지선을 찍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조금 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잘 견딜 네. 수 있는 종목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네. 오늘은 어느 쪽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 저출산이요. 오늘요? 네. 왜요? 제로투 세븐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지지선 라인을 너무너무 이쁘게 찍고 있고요. 그전 과거의 그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 세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아용 스킨케어 관련 제품이죠. 궁중비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와 해외에서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작년 매출액이 694억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23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60억의 영업이익 7억을 달성을 한 그 기업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추세선이나 이 그래프 모양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아주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제로투 세븐 지지선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라인들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또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자, 그전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보시면 이 라인에서 내려오면서 팔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에서 어깨를 만들고 밑에 W자 반등이 나오면서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린 상태예요. 자, W자 역회된 숄더를 이 저항선까지 만들고 나서 이 라인을 고점 삼아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역헤드앤 숄더, 헤드앤 숄더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게 또 역헤드앤 숄더죠. 헤드앤 숄더 다음엔 역헤드앤 숄더를 제일 많이 그리는데 현재 지금 W자 우측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찍고 나서 과거에도 보시면 2번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온 그림인데 현재 시점에서도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W자 우측 하단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자로 올라갈 경우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W자로 보시면 여러분들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W자 반등이 일어난다면 위에 있는 7,000원 구간 저항선을 뚫고 위에 있는 7,900원대 연두색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매수 가격은 5,200원서부터 5,100원까지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 왜 주태영 파트너가 이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왔을까? 그런데 답은 차트가 너무 예쁘다였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이었을까요? 정부에서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이 저출산위를 격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위상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가져오셨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일단 제로투세븐의 차트상 좋은 모습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또 더 예쁜 이유. 다른 종목은 그러면 별로인가? 다른 종목군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렇게 엮이는 종목군도 있죠. 그런 종목들 차트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로투세븐 한 종목 정도만 볼게요. 삼성출판사 한번 볼까요? 삼성출판사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한번 볼게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삼성출판사도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아까 그래프하고 또 많이 틀리죠.
자, 제가 이슈 종목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뉴스에 나오면서 개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추격해서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밑에 삼성출판사도 요 라인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올라온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요 라인들을 제가 지금 긋진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살짝 이렇게 그어놓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저항에서 내려온 상황인데 내려와서 지금 마찬가지 지금 현재 W자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 라인에서 올라오면서 W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고요.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그으셔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윗정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를 더 그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요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 보이시죠? 요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이었더니 이쪽에 있는 연두색 저항, 이쪽이 1차 저항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추세선을 그어서 가령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쪽에 있는 저점 라인들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계속 저점으로 활용이 됐던 그리고 여기선 고점으로 이용이 됐던 이쪽 라인들을 저항선을 목표점 삼아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동되실까봐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가져왔던 종목은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출판사는 제가 이제 같이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번 도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태영 파트너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케이블과 변압기의 강세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 전력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 10가지를 꼽아봐도 그중에 여러 가지의 종목이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이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인공지능이 촉발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의 증대 때문일 것입니다. AI 검색은 전력 사용량이 일반 검색과 비교했을 때 10배가량의 전력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검색할 때 그냥 기본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1회당 0.3W시의 전력을 사용하고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3W시의 그러한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량이 이 460테라와트시 정도였다면 2026년에는 1050테라와트시까지 2배 이상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변압기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반 가정까지 옮기는데 전압을 변경해주는 그러한 기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력 관련 케이블과 그리고 변압기 시장 투자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또한 전력기기 그리고 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조 3,5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
노후된 전력을 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국내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LS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중국 기업을 점점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체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 국내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본국으로 회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금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전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아리백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기업 사용의 전력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뎁스 있게 살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죠? 권소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아, 요즘 기사가 자꾸 나오대 하시면서 한양증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밸류업 때문에 증권사 주식도 좋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물이 좀 들어왔을 때니까 증권사 M&A 얘기가 되면 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일단 한양증권이 사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친숙한 회사는 아니에요. 큰 증권사는 아니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 자기 자본 규모로 따져보면 국내 30위 정도 되는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한 40개 조금 더 네, 한 되나? 45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로 따져보면 이제 중소형에 그러네. 속하는 거죠. 근데 중소형인데 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얘기 듣기로는 되게 알짜배기 회사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어서 얼마나 그런 회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한양증권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되네요. 근데 뭐 어쨌든 그동안에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2006년부터 꾸준히 있었었어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뭐 나왔다 오더라. 그러니까 소문으로 돌기도 하고 우리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찌라시라고 부르는 정보지에 예. 이제 등장하기도 이랬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부인하거나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 어제는 공시에서 최대 주주인 한양증권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일부 했고 그러나 다만 매각 대상자라든가 뭐 금액, 방식, 일정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추진하고 있다 공식화하긴 한 거네요. 공식화하기는 했죠. 그러면 이 한양증권이 1956년도에 설립이 되니까 사실은 꽤 오래된 증권사긴 하네요. 그렇죠. 뭐 증권사들도 사실 M&A에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증권사 역사들이 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합쳐졌다가 또 신생증권사 설립되고 뭐 이랬는데 한양증권이 지금 올해로 보면 68년이에요. 그러니까 68년 만에 이제 새 주인을 찾는 상황이 됐는데 대한민국 증권사로 보면 이제 9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988년에 이제 증시에 상장을 했고 그럼 역사가 일단 긴 건데. 지금 한양대학교를 설립한 백남 김현준 박사가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랑 관계된 데구나.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양인 건데 그 김현준 박사가
교육, 보육,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걸 내걸고 1939년에 이제 동아공과학원이라는 이제 전문대 같은 걸 설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 전신이거든요. 그 뒤로 뭐 그 이제 이름을 한 2번 정도 바꿔서 지금의 한양대학교가 됐는데 이분이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청산에 살아라라는 네. 이제 가곡을 작곡하신 분이기도 작곡한 한데 분이죠. 네.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 한양대학교 안에 그러니까 한양학원 안에 여러 이제 뭐 한양 뭐 이제 여자대학교도 있고 맞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예.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이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학원 재단이죠. 예. 학원 재단 안에 뭔가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양증권인데 아. 그때 자본금 300만 원으로 한양증권을 설립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쭉 사명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지배구조도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같은 지배구조, 그러니까 한양학원이 갖고 있는 이제 한양증권으로 사명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사실 뭐 리테일에서 이제 이 한양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한양증권에서 거래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큰 증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기업금융이라든가 이제 채권 발행 시장 이런 데들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매매를 통해서 먹고 산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매라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화재 상품에 투자해서 투자한 수익을 이제 가지고 먹고 살았던 증권사거든요. 내 돈 가지고 투자해서 그렇죠. 먹고 살았던 증권사의 대표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센터장이 그 말씀하셨던 건 매각설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네. 나왔는데 그때마다 부인을 했었다.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뭐 매각설이 그냥 뚜렷하게 나왔던 게 2006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김현준 박사가 약간 이제 고령이고 뭐 이래서 좀 건강이 악화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대략 한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예, 최대 주주였는데 이분이 주식을 장내에 이제 조금씩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악화도 좀 있었고 본인이 이제 살 날이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보유 지분을 이제 조금씩 장내에서 매도를 하다가 이제 전량 처분을 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 지위에서는 이제 빠졌죠. 그러면서 그럼 최대 주주가 한양학원은 바뀐 건데 그러면 경영권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소문이 좀 돌았고 그러겠죠. 그때 최대 주주가 지분 전량 매각하면서 확정된 주주 구성이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왔어요. 지금 이 한양증권의 주주 구성을 보면 예. 한양학원이 16.29%를 갖고 있고요. 백남건강이 10.85%, 그리고 HBDC가 7.45%, 그리고 김현준 박사의 아들이죠. 김종량 이사장이 4.05%, 그리고 이제 이 김현준 박사의 가족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한양대하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총 40.99%로 이제 최대 주주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전량 장대 매도했을 때 한 번 이 뭔가 매각하는 거 아니야? 경영권이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한 번 돌았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이 김현준 박사께서 별세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지분, 한양학원의 다른 지분들을 이제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요.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한양증권 팔지 않을까 하는 이제 소문이 좀 나왔었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롯데그룹에 판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공시로 사실무근 이렇게 해서 밝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후에도 뭐 한양이론 적자 오고 뭐 이러면 한양증권 팔아서 그 돈으로 병원에 투자하지 않겠니? 뭐 이런 썰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때 채권시장 굉장히 안 경색되고 좋았었죠. 유동성 이제 부족하고 뭐 이래서 증권사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양증권이 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매물로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그때는 한양증권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었어요. 이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정보지에 구체적으로 어느 증권사가 좀 위험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적시를 해서 돌았었거든요. 그때 네. 금감원에 조사 요청도 하고 네. 우리 사실 무근이니까 이런 악성 루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래서 이제 이 매물설은 조금 들어왔었는데 사실 올해 3월만 해도 이 창립기념일이 이제 3월이거든요. 창립기념식 하면서 지금 임재택 대표하고 임직원들이 한양증권이 처음 설립된 그 명동의 그 장소에 가서 뭐 설립자의 창립 이념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상기하자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이래서 그때 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설립자의 큰 뜻을 받들어서 한양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를 네. 키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한양증권 매각할 의사가 별로 없구나라는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지 거의 한 4개월 만에 실제로 매각을 하고 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럼 이제 한양증권에 이제 매물로 시장에 이제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값어치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네. 해야 되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주판알을 굴리고 있을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양증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 일단 한양증권의 이제 이 뭐랄까 영양가가 얼마나 좋은지 실적 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사니까. 그렇죠. 지금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좋다는 말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사들 실적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양극화. 그러니까 뭐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작년에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충당금을 좀 많이 쌓은 상태였고 그 쌓은 상태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이럴 때 사업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국내 주식은 좀 그랬지만 해외 주식에 이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도 좀 많이 늘었고 대형 증권사들 그러면서 얘기는. 이제 좀 실적이 1분기에도 괜찮았고 2분기에도 전망은 나쁘지가 않은데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자기 자본으로 너무 브릿지론을 많이 내줬거나 그래서 우발치부가 많거나 이러면 충당금을 조금 더 쌓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래서 그렇죠.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 뭐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SK증권이라든가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들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해서 예. 사실 이제 양극화되어 있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증권사별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한양증권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한양증권은 사실 한양증권 사장 자리를 한양학원에서 한양대 출신들로만 메웠었어요, 그동안에는. 한양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한양증권 사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임재태 사장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아. 임재태 사장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한양대 출신이 아닌 분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처음. 한양증권의 사장으로 이제 가셨는데 이게 워낙 이제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한양증권은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폐쇄적이기도 네. 하고 워낙 리테일 비중이 낮고 낮고, 자기 매매 네. 비로만 이제 먹고 살았던 곳이라서 약간 은둔의 증권사라는 평가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기 매매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증권사는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업 수익이라는 네,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영업 수익의 80% 이상이 이제 자기 매매에서 나왔던 그런 증권사였는데 임재택 사장이 2018년에 취임을 하면서 한양증권이 사실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4연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년씩. 그렇죠. 오랫동안 한양증권을 이끌었는데 뭐 사업 구조나 조직 문화도 많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IB 이런 데에서 이제 고루 수익을 내자 그러면서 투자 금융부를 만들고 이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쪽을 많이 이제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에 자기 자본으로 이거를 대출해주거나 이러려면 자기 자본이 그래도 5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 사이즈가 지금 있어야겠죠. 4,990 몇억 이렇거든요. 아, 그게 안 그래서 되는구나. 자기 자본으로 직접 대출해주거나 이런 거는 못하고 주로 주간 수수료,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네요.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뭐 어디랑 연결해서 뭐 이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로도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실속은 있는 그런 그쵸, 거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PF로 인해서 중소형 증권사들 힘들 때 한양증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딱 그 걱정이 든 거예요. 임재태 사장이 취임하고 네. 나서 부동산 쪽으로 강화했다. 그러면 여기도 또 PF 또 많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는 수수료만 네, 그렇죠. 있는 중간에서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통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탄탄했고 채권 쪽에서도 이제 채권 DCM 우리가 보통 채권 발행 그 사업부를 이제 DCM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 시장에서도 뭐 KB증권이라는데 이렇게 절대 강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신종자본증권 같은 약간 우리 한번 특수증권,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에 특화해서 이제 발행 주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매매 비중은 한 70% 정도로 영업 수익으로 보면 70% 정도까지 내려갔고. 조금 떨어졌네. 근데 10%포인트 단기 정도. 수익에서는 거의 IB하고 그러니까 자기 매매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IB, 채권 그리고 이런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로 수익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그럼 이제 절반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러네. 다각화를 한 상태라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임재택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 6년간 자기 자본이 원래는 2,699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게 4,969억 원 64억 원 정도니까 한 84% 급증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증자를 하거나 뭔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확충한 게 아니라
벌어서 이익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룬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 증권사는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아, 자기 자본을 중요하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 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1.7%였는데 10.84%로 많이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그래서 거네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보면 2011년에 영업이익 1,162억 원, 당기순이익 794억 원. 이때가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이때는 증권업황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막 이제 증시로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했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좋아서 네. 뭐 PF 주선하고도 이제 수익이 되게 많이 뭐 들어오던 시기였고, 그 이후로 좀 내리막이긴 한데 2022년에 꺾였다가 2023년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뭐 463억 원, 전년 대비로 24% 늘었고요. 순이익은 351억 원, 전년 대비로 4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은 한 22%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순이익도 23% 증가했으니까 일단 이제 실적은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PF에서 물린 게 별로 없으니. 물린 게 없어서 부동산 PF 관련 우발침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권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인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임대택 사장이 오면서 인력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였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에서 뭐 요거 잘한다는 팀 단위로 이제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작아서 쉽게 안 가려고 했을 텐데. 근데 성과 보상 체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정립을 해두는 바람에 어쨌든 벌면 버는 만큼 성과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우리 보통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 혹은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증권사 연봉 킹 이런 거 기사 많이 내잖아요. 한양증권 출신들 많습니다. 이게 메리츠가 그렇게 해서 확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아 한양증권도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해서 맞아요. 이게 사실 증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비나 이런 데들은 맞아요. 사람 장사거든요. 사람 장사죠. 이게 참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팔 물건은 됐다. 네.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의문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을 때마다 부인했었고 물론 이번엔 공식화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이 우리 아냐 뭐 했었던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시장에 팔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대주주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한양학원의 재단 소속사, 그러니까 소속 계열사들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증권만 좋구나. 그렇죠. 한양증권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PF에 그렇게 이제 익스포저가 별로 없는데 그 산하 건설사가 있어요. 한양산업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HYD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서 이제 영업을 하고 낯이 익은 있는데 그런 브랜드는 아니네요. 네, 뭐 여기 뭐 주거도 하고 업무 시설도 하고 뭐 물류센터도 하고 호텔 인프라 뭐 다양한 건설업에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개발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데인데 여기가 PF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PF 거래 관련해서 우발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4,900억 원. 아이고. 이게 전년 대비로 8%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한양산업개발의 대주주가 HBDC, 그러니까 HBDC는 한양증권의 주주이기도 한데 맞아요. 아까 7.45%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2,700억 원 이제 유상증해서 유동성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부채 비율이 한 800%까지 치솟았으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 375억 원이었고 단기 순손실 496억 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고 예. 또 한 축이 이제 한양대 의료원인데 맞아요. 한양대 병원. 의료원은 지금 의료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맞아요. 상황입니다. 병원들 뭐 적자 엄청나다고 그렇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양의료원 재무지표를 좀 봤더니 단기 순이익이 169억 원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한양학원이 서울병원하고 구리병원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 대출 받아서 지원을 했고 지난달에는 310억 원 차입을 해서 뭐 여기 의료기기 이런 거 리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을 해야 그럼요, 되니까 그럼요. 일단 이제 대출을 받아서 메꿨는데 이걸로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부족하다라고 이제 네. 판단이 들었으니까 한양증권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한양학원 자체도 이제 법인 수익 사업 회계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 말까지 1년간 매출액이 86억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영업이익이 35억 원 적자였거든요.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뭐 86억 원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뭐 한양학원이 그 아래 계열사들이 조금 유동성 위기를 좀 겪고 있으니까 한양증권 그래도 이 계열사들 중에서 보면 팔만한 게 한양증권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양증권을 팔아서 좀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열사, 병원,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뭐 이제 대한출판이라는 뭐 곳도 있고 거기 뭐 크게 관광회사도 돈 되는 있고, 데는 그쵸?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입니다.
돈 버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한양증권밖에 없으니 한양증권을 매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금난이 썩 용이하지 않은 그룹 내 여러 상황들을 좀 한 칼에 좀 뭔가 정리를 해보겠다. 뭐 충분히 뭐 그 팔아야 될 이유는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팔아야 되는데 네. 좀 돈이 좀 넉넉한 자금 여력이 넉넉한데 팔아야지 조금 제값을 받거나 경영권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인수 후보자로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실 어저께 몇 군데 거론이 되긴 했는데 뭐 강성모 펀드 얘기도 나오고 뭐 근데 일본은 그러대요. 약간 뭐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강성 펀드로 유명한 KCGI 여기는 예. 여기 사실 지난해 메리츠자산 인수하면서 이제 공모펀드 시장으로도 진출했고 여기 이제 아. 사모펀드였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증권사까지 품으면 이제 종합 금융사로 그러네요.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욕심이 날 법하네요. 근데 뭐 어제 멘트 나온 거는 사모펀드로서 모든 M&A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기사 좀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되 적극적으로 나 이거 정말 살 거야라는 이제 뉘앙스를 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로서 M&A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한양증권을 인수해서 증권사, 종합증권사로 가겠다는 네. 것보다는 그냥 사서 키워서 또 팔겠다 이런 의미라는 약간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 KCGI는 어쨌든 운용 공모펀드, 사모펀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증권사를 인수해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그러게요.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너무 초기 단계니까 어떻게 꾸려갈지는 뭐 강성부 대표의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신사업 추진하는 대기업들도 관심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어제 거론됐던 데가 LX 그룹이었는데 LX 그룹은 아니다라고 어저께 좀 명확하게 밝혀서 여기가 기존에 금융 계열사가 있나요? 없죠. LX 그룹 LS는 지금 이베스트 맞아요. 투자증권을 예, 이제 지분을 이베스트 이름 인수해서 바꿨죠. LS 증권을 바꿨는데 LX 그룹은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않겠냐라는 없으니까.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선을 그었고요. 네. 뭐 사실 증권사를 그동안에 사고 싶어하는 쪽은 많았는데 그 적당한 매물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도 증권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포스증권을 인수한 데서 조금 만족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음 달 1일에 기존의 우리종합금융과 그 포스증권 포스증권 합병한 합병하네요. 우리투자증권이 출범을 하는데 여기도 어쨌든 출범은 하지만 계속 추가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 그쵸. 우리금융지주도 사실 지금 이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당장 인수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우리증권하고 포스증권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1조 1천억 원이거든요. 그럼 국내 증권사 순위로 보면 18위 정도예요. 네, 좀 뒤죠. 네. 근데 한양증권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합하면 13위로 이제 바로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증권 입장에서는 한양증권도 한번 봐볼 만하고 그 포스증권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는 게 사실 대부분 펀드 판매에 관련된 맞아요. 라이센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만, 한양증권은 그 외에 리테일, 뭐 IB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느니 한양증권을 인수하면 그렇죠. 훨씬 종합 증권사로 도약하기가 시간도 줄이고. 수월할 테니 예.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증권사 매물이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거예요. 모양새가 체급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되는. 근데 이게 증권사 한양증권 자체 문제가 있어 매물로 내놨다기보다는 대주주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매자들 입장에서는 한양증권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그렇죠. 거고. 우발처 이런 네. 부분들도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됐던 데들 말고도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고 한번 볼까 이런 데들이 이제 갈수록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한양증권 주가가 올라서 오늘 아마 시가총액 2천억이 좀 넘어섰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양증권, 한양학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40%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시총 2천억 원에 40% 하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략 한 20, 30% 정도 더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1,000억 정도 넘겠네라는 이제 계산들이 좀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론됐던 데들 물론 뭐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KCGI, 네. 이거 뭐 다 넣어보면 LX, 우리금융지주, 뭐 사실은 인수 금액이 1,000억 정도라고 하면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금액이어서. 그렇죠. 이거 뭐 조단위 매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조단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간만에 좀 모양이 좀 네. 갖춰진 증권사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양증권 주가 당연히 뭐 뜰 수밖에 없을 네. 거고 얼마나 좀 주가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5% 넘게 오르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저는 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예. 사실 매각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주가는 좀 뛰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5일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서 어제까지 7일 연속 상승세였고 그러네요. 오늘 35% 상승세니까 올랐네요. 예. 오늘 상승세니까 8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뭐 전날도 그렇고 그 전에도 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뭐 11일, 10일 이럴 때는 뭐 주가가 뭐 9%씩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공식화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일부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 나올 법합니다. 뭐 정부가 샜다라는 등등등등. 근데 뭐 사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들도 아니어서. 예.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좀 우리 증권시장 전체 좀 M&A 시장을 크게 좀 보면 앞서 이제 우리금융 얘기도 했었고 KCI도 얘기했었고 LX야 뭐 대기업이니까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40여 개, 45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되다 보니 이제 그 중에서 이 양극화가 분명히 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뭐 작은 데중에도 알짜가 있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동산 때문에 PF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보면 뭔가 증권업계의 이 M&A를 통해서 뭔가 바람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뭐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증권업계 M&A 크게 이제 이루어졌던 시기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 SK증권이 JNW 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맞아요. 하이투자증권은 DGV 금융이 인수를 했고 네. 바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년 동안 M&A가 없다가 그러네요. 이제 올해 5월에 우리금융그룹이 포스증권을 글쎄. 인수하면서 이제 물꼬를 텄고 이번에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는데 뭐 증권사 중에서 매물 잠재 후보군으로 매번 꼽히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SK증권인데. 거기 사모펀드가 주인이래요.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의 특성이 일단 인수해서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매각 시점을 좀 타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SK증권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뭐 지금 아마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7월에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의료기기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매각 대금을 제때 납입을 못 하지 못해서 만들었구나.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이 사모펀드 지금 자금 여력이 그렇게 별로 없는 좋은 거다. 건 그렇죠. 아닌 것 그렇게 같네라는 보죠.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그럼 조만간 SK증권도 팔겠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개연성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유한타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이나 흥국증권 이런 데도 매번 만약에 이제 매물로 나온다면 어느 증권사가 가능성이 있냐 하면 항상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들인데 여기는 사실 뭐 대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선 그은 곳들도 좀 있고 이러긴 한데 늘 리스트 업에 이제 들어가는 네. 증권사긴 합니다. 근데 뭐 증시 상황이나 대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한양증권처럼 이제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만약에 대주주의 유동성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언제든지 매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금 여력들이 되게 이제 이를테면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네. 다양해지고 국내에서 꼭 자본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본 조달하는 네, 뭐 그렇죠. 뜻만 맞으면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금 뭐 규모보다도 이 회사가 내가 네. M&A를 해서 얼마나 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뭐 마중물이 되느냐, 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계속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M&A 시장도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C의 시대 리가켄바이오의 필살기입니다. 사실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저번에 잘 다뤘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에서 가장 튀는 게 계속 나오는 ADC인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기도 하고 특히나 바이오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ADC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이오는 그 단어 자체도 처음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뤘던 거는 그 ADC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가진 기술들 중에서 다른 다국적 제약사가 탐내거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물질도 나중에 ADC 치료제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두 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이 모델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씬이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하고 바이오가 간다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똑같은데 바이오가 가는데 어떤 바이오 기업이 가느냐 들여다보면 주인공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렇죠?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무려 20년 만에 그 지금 미국의 뭐 주사를 다 완료를 했다 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의 HLB 같이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HLB 우리나라도 임상 3상의 무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산 신약을 꽂아보겠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게 실수였든 고의였든 그렇죠? 그게 연골 유래세포가 신장 유래세포로 발견이 된 게 그게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완전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업이 좌초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뭐 결과를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까지 왔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엄청난 주들의 고통과 그렇죠? 시간 낭비야 비용의 저 붕뜬 이런 부분을 겪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허송세월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씨앗을 뿌린 거긴 하지만 주주분들에게는 이 거래 정지 기간이 정말 끔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내 계좌에 살아있는데 거래 정지가 찍혀 있으니 미칠 노릇인 거죠. 아예 안 보이면 더 낫겠는데 계속 키면은 HTS, MTS 키면은 내 계좌에 있잖아요. 이게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러다 살아났는데 지금 그 주인공이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있는 것이고 레고켄 바이오에서 이제 저기를 바꿨죠. 이름은 레고에서 소송을 걸어서 바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레고켄 바이오든 리가켄 바이오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사실 뭐 레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바이오가 굳이 이 리가켄 바이오가 우리 무슨 오리온처럼 초코파이를 파는 소비자들이 바로 사고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뭐 초코파이를 파니까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죠. 혜태나 롯데 초코파이보다. 근데 이거는 리가켄 바이오는 뭐 레고켄 바이오라고 해서 뭐 더 잘 알아서 여기 가갖고 리가켄 바이오에서 지금 뭐 주세에서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런 업종 자체가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이 얼마나 먹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큰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 콘주올이라는 기술. 다시 되새겨 이거 사실 바이오는 한 번 지나면 또 까먹어버려요. 그냥 계속 되뇌어줘야 돼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상징적인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쉽게 그려놨어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 부위에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괜히 여기다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란 거죠. 여기란 게 뭐냐면은 원하는 곳에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콘주올이에요. 원하는 곳에. 이게 왜 원하는 곳에 접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뭐가 세다고 했어요? 우리 게임으로 생각해보세요. 게임에서 막 파워가 센 애가 있고 스피드가 빠른 애가 있고 캐릭터가 그렇죠? 파워랑 스피드는 떨어지는데 원거리 공격이 좋은 애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법사, 궁사, 전사 이런 거. 그런 것처럼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힘이 짱이에요. 파워가 엄청 하마처럼 파워가 센데 문제는
얘는 하마도 그런가요? 눈이 나빠요. 눈이. 힘은 센데 눈이 나빠가지고 그 암세포로 찾아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파워는 세서 주먹은 막 휘두르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랜덤으로 막 정상세포로 막 맞춰버려요. 그거 안 좋죠. 걔한테 눈을 달아주는 게 그 2세대 표적항암제, 타겟 능력. 2세대 표적항암제는 타겟 능력은 뛰어나는데 대신에 타겟 능력이 뛰어난 대신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계염제보다 파워를 줄인 거죠. 근데 이 콘주올 기술을 이용해서 ADC 치료제를 만들면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개의 장점이 합쳐진 거예요. 파워는 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찾아가는 애한테 이렇게 붙여서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이게 손을 잡아주는 게 손을 딱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를 센 애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암세포에 딱 갖다 줘요. 그러면 암세포 눈앞에 갖다 주는데 거기 그 앞에서 휘두르는 건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최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에 붙여서 이동시키는 그게 이제 콘주올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런 말들이 써 있죠.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콘주올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고 케미스트리, 이제 리가 케미스트리로 바뀌었죠. 케미스트리 그때 제 기억에 케미스트리가 시간 없어서 빨리 지나갔어요. 이거 그 콘주올 하다가 이거 빨리 지나갔거든요. 리가 케미스트리 우리 많이 들어보죠. 케미스트리. 와, 뭐 너와 나의 케미가 너무 좋다. 뭐 누구 연예인 누구 둘이 케미가 너무 좋다. 그거예요, 바로. 둘이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 케미스트리에 조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요게 이 리가켄바이오 이 두 가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 못 다룬 게 뭐냐면은 이 ADC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다시 상기하려고 해드린 거고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콘주올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접합을 정확한 자리에 하는 그 링커 기술을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경 기술,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그 기술을 다국적 자회사에서 전부 다 탐내는 바람에 머크가 야, 너 남들한테 주지 마. 우리가 비싼 돈 줄게. 우리랑 독점 계약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ADC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수많은 다국적 자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장점만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치료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료제 기술에 아까 링커 기술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얘한테 다 달려들겠죠. 근데 그것도 파는데 자체적으로도 뭐 하고 있냐? 자체적으로 ADC 신약 후보 물질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그 개발하고 있는 애들한테 필요하게 기술도 팔고 이 양수 겸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C 기술에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 뒤에 못했어요.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LCB14입니다. 보통 제품명이 나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LCB가 뭐예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중에 14. 이게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단계가 여기 나와 있죠. 허투 ADC라고 나와 있죠. 그때 허투 이거 뭐 또 까먹으셨겠지만 자 지금 현재 나온 그 ADC 치료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엔허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일본의 다이지 산교가 만든 그게 유방암 환자들한테 허투라는 단백질이 발현되는데 요거를 타겟하는 거예요. 아까 뭐죠? ADC면 그러면 강한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의 능력을 요 허투라는 여기까지 데려가서 여기서 펑 터뜨리는 거죠. 그 허투 ADC 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무슨 자료가 나왔냐면은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포순제약 라이센스 아웃 위암 ADC 신약 후보 이상에서 엔허투 대체 가능성 확인. 자, 엔허투 대체 가능성 확인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자료까지 보여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엔허투가 지금까지 나온 14개에서 15개 정도의 허가받은 ADC 치료제 중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 그때 로슈의 캐사일라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가 로슈의 캐사일라보다 더 나은 엔허투가 나오자 역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엔허투를 대체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ADC에서 1등하는 엔허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포순제약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포순제약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가켄바이오는 포순제약에다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넘기고 포순제약이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LCB14가 지금 제일 앞서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진행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아웃을 했죠. LI는 라이센스 인 들여오는 거고 LO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순제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LCB14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단계에서 NO2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있습니다. LCB84가 있죠. 자, LCB84가 있습니다. LCB84는 여기 좀 가렸네요. LCB84도 얀센, 그리고 LCB71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CS톤, 이 제약사 두 개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LCB14, LCB84, LCB71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장점이 이겁니다. 자기가 플랫폼 기술 수출을 팔기도 하는데 LCB14 같이 NO2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ADC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포순제약이 잘 만들어야겠지만 영국의 익수다, 그리고 포순제약이 중국판 거는 포순제약,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익수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NO2를 능가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가켄바이오가 간 거는 저기로 갔죠. ADC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만약에 LCB14가 포순제약이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신약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리가켄바이오는 한 단계 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밸류업을 해줬는데 이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예 ADC 신약 치료제가 나와버려서 NO2랑 만약에 동등한 VS를 겨룬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리가켄바이오의 저번에 다루지 못한 치료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리가켄바이오 한 줄 매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이름을 바꿨지만 저는 사실 레고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잘 가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레고, 레고, 레고.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맹활약 중인 심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업 밸류업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 관심 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네. 좀 무서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슈가 많은 최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러한 상장사 사례를 통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일단 정부 쪽에서 그 밸류업 세제 지원안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리고 밸류업이 잘 안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오늘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불공정한 사례가 많고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고요. 사실 예.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게 맞죠.
그리고 조세제도는 조세제도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거기에 이념이 투여돼 있기도 하고 부를 뭐 분배하는 뭐 목적이 투여돼 있기도 하고 그런 목적이 투여돼 있는데 사실 뭐 밸류업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원래는 세제는 세제 자체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설령 밸류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거나 의무 공개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합병의 불공정한 이제 합병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첩첩이 쌓여 있는데 네. 뭐 이런 제도 개선과 이제 함께 풀어야지 아마 시장도 납득할 것이다. 사실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가 상당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뭐 당근책을 다 제시하고 나면은 과거에는 앞으로는 좀 더 상당히 이제 저항이라든지 뭐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근과 채찍은 인센티브랑 규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당근만 막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입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되면 더 저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예. 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냥 단순히 뭐 채찍만 그때 들이대면은 그렇죠. 뭐 얼마나 또 반발이 또 심하겠어요. 네, 사실. 저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전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장사 사례들로 좀 이 거버넌스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님이랑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 했는데 이 불공정한 자본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게 바로 두산 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까지 일단 어떻게 변하는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거나 네. 두산 밥캣 주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일단 거래가 상당히 예. 복잡한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그림 통해서 아마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네. 적절하게 저희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가 두 가지가 예. 있습니다. 사실 두산 밥캣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요. 네, 지금 그림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이제 떼어내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신설 회사가 설립되는 그런 첫 번째 거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떼어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와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고 합병을 하는 첫 번째 거래가 있고요. 네. 거기까지 이제 쭉 일련의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6%의 주주도는 나중에 부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46%를 뺀 일반 주주의 돈, 54%는 나중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함으로써 주식 포괄적 교환, 이전 교환이 사실 합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합병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그런 거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부터 일단 복잡하죠. 네. 예, 첫 번째 거래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 46%는 저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경영권 지분이에요, 사실. 만약에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좀 이제 공정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두산 밥캣의 시총 곱하기 46%만 받겠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공정하게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건 간에 그게 현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46%저 지분을 만약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매각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인적 분할해서 떼어낸 다음에 다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 어디 갔는지 뭐 완전히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사례예요. 일단 두산 밥캣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46%의 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거 뭐 다 떠나서 사실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소멸하는 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만큼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무하게 되는 그러한 네. 행태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 뭐 보통 요즘 많이 논의가 네. 되는 게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 부분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에너빌리티로 귀속될 수가 있는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이제 소멸됐다, 상실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 A라는 결과, B라는 결과 이걸 그러면 공정하게 놓고 이사들이 비교를 했느냐? 안 했. 이게 만약에 부정이 되면은 사실 배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사적인 문제도 성립이 가능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네. 과거에 보면은 동부건설 같은 경우 자사주를 뭐 지배주주에게 처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하나도 안 받고 처분했다, 시장가대로 처분했다. 이럴 때 사실 과거에 배임죄가 성립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사실 요거는 뭐 첫 번째 거래가 일단은 그 46%의 돈이 주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뀌는 요 첫 번째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나머지 이제 54%의 돈, 이제 54% 주주의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쭉 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뀌죠. 그럼 비율 문제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예. 과연 이게 공정하느냐? 지금 작년에 보면은 두산 파켓 같은 경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1.3조 원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와 경쟁하는 아주 경쟁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좋은 기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뭐 PBR만 놓고 볼 때는 뭐 0.8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가지고 있는 수익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뭐 10조에서 15조 정도 될 수 있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그리고 또 뭐 그 일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산 바켓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두산 로보틱스는 뭐 매출액도 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뭐 상당한 마이너스고 뭐 200억대 뭐 100억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사실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합병 비율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근데 실제로는 두산 로보틱스는 약 6조 원 밸류로 인정을 받고 네. 두산 바켓은 약 현재 시가총액대로 약 5조 원 정도의 밸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합병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가치 있는 실제로는 10조 15조 받을 수 있는 두산 바켓의 주식 대신 가치가 거의 없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는 게 그럼 과연 이제 정당한 거냐, 이 합병 비율이 합리적인 거냐, 이게 과연 어떻게 하다가 된 거냐, 이거 뭐 다툴 수는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중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이제 밥켓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밥켓에 이 투자 부분이 신설이 돼서 이제 로보틱스 밑쪽으로 가는 요게 가장 큰 지금 이 두산 지배구조 구조 나올 때 얘기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따르면 상장회사 합병할 때 그 상장회사가 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합쳐지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가 그 적정한 가치대로 네. 서로의 그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적정한 가치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냐가 관건인 건데 지금 보면 두산 밥개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있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 자체 이제 사업으로 가져갔던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밥개 예. 쪽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 구조로 가게 된다면 밥켓 주주들 입장에서 이 한 주를 두산 로보틱스 0.6주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거냐 네. 이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냐.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두산 로보틱스 주식도 사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현재. 그러니까 미래 가치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주식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나중에 받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데 누가 길을 가다가 뭐 좋은 이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뭐 누가 가져간다. 그때 근데 그리고 그 가격이 현재 이제 시가대로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은 누가 그 길 가면서 뭐 보물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 투자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해요. 뭐 시장은 이제 조울증 환자다.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가격을 제시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이런 가격을 제시했다가 그런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때 이런 가격을 제시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합병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실 네. 가치 투자의 원리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코스탈리니케라고 해가지고 뭐 걔가 앞서가기도 하다가 뒤서가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예. 하는데 이제 뒤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두산 밥캣 주주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이제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그것만 딱 없어지면은 그분들만 손해를 보고 끝나면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장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죠. 사실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뭐 합병된다. 이제 어딘가로 이제 합병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받는 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사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런 주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내용입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두산 입장에서 두산 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뭐 두산과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을 또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설명을 좀 드렸고 예. 또 불공정한 자본 거래의 또 한 사례를 네. 지난달쯤에 좀 얘기가 됐던데 동아타이어도 헐값 합병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짧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는 어떤 부분이죠? 예, 역시 동아타이어 역시 뭐 PBR이 네. 현재 장부 가치가 한 0.45배 정도로 인정을 받아서 합병이 또 진행 중이고요. 특히 이 경우는 사실 분할이 된 지 인적 분할이 된 지 7년도 안 됐거든요. 7년도 안 됐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합병한다. 그러니까 떼놨다가 또 합병하고. 예, 이거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장이라는 게. 게다가 보면은 동아타이어 공시 보면 다 그렇게 버젓하게 써 있어요. 사실 지주회사 요건 같은 것들을 예. 지주회사는 지금 DN 오토모티브인데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한다 그러면 사실 동아타이어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합병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병을 다시 하면은 물론 뗐던 것을 다시 합병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예. 그런 걸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어떤 게 변화된 게 있을까요? 대주주 지배력밖에 없다. 예, 그렇죠. 뗐다가 다시 합치는 게 아무것도 변한 게 물론 이제 DN 오토모티브는 뭐 밑에 있는 두산 동작기계를 인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변화가 거의 없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동아타이어 주주 입장에서는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이제 다시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배당 늘리고 이런 예. 유인책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배당이라도 많이 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늘 수도 있고요. 예,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산이어서 이쪽도 좀 보려고요. 네. SK 쪽인데 SK그룹 리밸런싱이 아주 활발히 이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 이사회 SK 여는데 이 얘기가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과 ENS 네. 어떤 것이 쟁점인지 짚어주세요. 일단 상당히 규모가 큰 합병이다. 그렇죠. 사실 두산도 상당한 규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밥캣이 예. 실제로 만약에 M&A 시장에 나온다면 10조에서 15조 정도는 거래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공정 합병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최근처럼 연달아 그러니까 큰 규모의 예, 그렇게 규모가 크면은 사실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회의 사람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두산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네. 여기는 SK 이노베이션은 한때 지금도 시총이 뭐 10조 넘습니다만은 뭐 시총이 30조 원이 넘었던 그런 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또 2차 전지 미래를 또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 또 물적 분할과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고 사실 제가 잠시 뭐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소액 주주 숫자가 지금 네. 40만 명이 넘어요. 아. 부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SK ENS는 사실 비상장사하고 SK가 사실 지분을 가지고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또 18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사실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합병이다. 예. 그런데 이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아직 공시가 안 나오고 해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쪽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쪽의 부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의 부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네. 시장이 약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400조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딜이 연달아 발생하고 이거를 주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조에서 15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조 이런 돈들이 그냥 사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옮겨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 시장의 신뢰라는 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2,000원을 뺏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골목길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 예. 말씀 해주시는 결국에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장의 신뢰는 더 낮아진다.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해야 되는데 더 디스카운트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국 시장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파켓 같은 경우는 진짜 외국인 주주 많거든요. 사실 사업도 외국에서 벌이고 예. 있는 사업이고. 네, 그런데 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네, 그런 안타까움을 또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왜 M&A 뭐 흡사병 이런 거 아니고 공개 매수를 왜 택했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 에너지가 하나 공개 지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개 매수는 5% 이상 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네, 하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왜? 하나 주식이 많이 싸지 않습니까? 현재 네. 뭐 PBR이 뭐 0.2대이잖아요. 그리고 공개 매수하는 가격도 장부 가치 0.28 정도 되는 굉장히 뭐 사실 프리미엄을 10% 프리미엄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치 0.28이다. 하나는 상당히 상위의 재벌 기업이거든요. 뭐 아마 7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되게, 7위, 8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정도 되는 큰 기업이 사실 장부 가치의 0.2대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게다가 여기서 이번에 매수하는 지분이 사실 굉장히 핵심 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한 43%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함으로써 과반이 넘어가는 그런 지분입니다. 이런 핵심 지분을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거 매수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냥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 그냥 파는 건데 큰 문제가 있는가?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사실 가격대로 주고 사는 건데 큰 문제냐? 게다가 10% 프리미엄도 주지 않았느냐? 또 게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의 지금 장부 가치의 0.2x대를 이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자본 배치를 한 것도 현재 경영진이고 그 경영진이 한화 에너지 경영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고요. 이걸 만약에 이 정도로 장부 가치를 인정받지 못, 장부 가치 0.28대로 공개 매수를 할 거면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이게 내가 의심받을 만한 거래가 아니다. 이건 너희 일반 주주들이 돈을 지배주주한테로 옮겨가는 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죠. 뭐 예를 들어 배당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PBR이 0.2대면은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상당히 큰 문제는 뭘까라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딜이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결국엔 승계 이슈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예. 부분도 얽혀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예, 특히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3세 네. 세 형제가 50%, 25% 이렇게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냥 주주 돈을 일반 주주의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은 뭐 굳이 뭐
상속세 많이 낼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 주주 회사 저평가 시켜서 저평가 시켰다고 이제 하기는 뭐 물론 이제 의도를 확신하긴 할 수 없지만 그런 지금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도 회사가 저평가를 시켜서 아니면 혹 우연히 저평가가 되었을 때 뭐 매수하면은 뭐 그다지 큰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속이 가능한 네. 뭐 또 승계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니까 하나 쪽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과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이뤄진다면 결국에는 이 삼형제가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가 한화 또 하나가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이러한 구도가 잘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이슈라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0여 분 동안 너무 뼈 때리는 말씀만 해서 예. 좀 아파요. 그래서 예. 그 밸류업 참 잘하는 기업 있다고 해서 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상 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런 건 우리가 또 칭찬해줘야 좀 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매시주금융지주 같은 사례를 예를 네. 들 수 있는데 사실 자본 배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생산적으로 잘하면은 지금 굉장히 가치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사들 사실 최근 뭐 좀 밸류업 하면서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금융지주사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느냐? 자본 배치만 사실 잘해도 또 주주들에게 효율적으로 주주 환원하고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네. 또 뭐 그냥 뭐 시장 다른 주식들 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엄청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잘하는 기업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두산과 SK 하나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거버넌스 구조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밸류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혜섭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예금의 금리가 3%인데 만약에 11%나 12%, 그러니까 3배나 4배를 준다. 그럼 마음이 확 가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브라질 국채입니다. 예전부터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뭐 크게 재미를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다시는 브라질 쪽을 보고는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라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올해 이 브라질 국채 사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볼까요? 올해 2024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브라질 국채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샀습니다. 작년 상반기 1년 전에 8,500억 원대였으니까 1년 사이에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들이 2배도 넘게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 소위 말하는 매수품, 브라질 국채 붐이 지난 2020년대 초반에 이어서 다시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브라질 국채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사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좀 전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브라질 국채를 많이 사는 이유는 브라질 국채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나마 떨어져서 11%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5%까지 브라질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나중에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경우, 즉 금리가 하락을 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자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여지가 또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만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막말로 10년까지 간다. 그러면 12.5%의 이 금리를 수익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물론 뭐 10년까지 이제 브라질 국채를 가져가실 생각으로 브라질 국채 10년물을 사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가 10.5%인데
이게 최근 2021년 초에 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브라질 그 기준금리가 850bp, 그러니까 8.5%포인트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만큼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또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뭐 브라질 경제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게 돼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식으로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따른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브라질 국채를 사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는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3.05%, 그다음에 10년물이 3.16%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요 기준으로 하더라도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체크하시는 미국 국채 3년물 4.2%, 그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4.1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브라질 국채가 그만큼 높다. 사실 뭐 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경제 사정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다, 뭐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 건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채권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해서 재미를 보려면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야지 이 해외 채권에 해외 투자를 했을 때 해외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수익을 낼 수 있냐 그 해당국 투자국의 금리가 투자국의 화폐 가치가 우리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와라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해와라 가치가 우리 원화 대비해서 현재 254원으로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해와라 가치가 제가 올라가야지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좀 해와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에 대비해서. 그러면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 이미 환차손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해와라 원화가 254원 정도인데 이게 1월 중순 때 273원이었습니다. 1월 중순이니까 뭐 더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때 273원이었으니까 한 5% 정도 해와라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한 5% 정도의 환차손을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 분들은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해와라의 국제 가치를 좀 달러화 대비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와라 가치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끝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와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원화 가치랑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지, 즉 해와라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져야지 해와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 상황을 보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좀 악재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와라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브라질 내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2020년입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던 해 그때 당시에 브라질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브라질 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브라질 해와라가 65%나 떨어져서 그때 브라질 국채 투자했던 분들 굉장히 환손실을 크게 입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아직은 뭐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브라질의 내부 사정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파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10년물 이게 뭐 폐쇄형이어서 못 판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팔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브라질 내부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불안 요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을 경우 이제 재선이 됐을 경우에 여전히 이게 미국 중심의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경우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를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때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 어떤 손실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해외 이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서 특히 신흥국의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이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좀 확실히 실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7월 16일 앵커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 지수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1.4%대 하락세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조선업 종종이 좀 플러스로 올라오는 상황이고 달러가 올라갈 거로 좀 기대하는 신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주셨던 원전이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권 면치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크라 재건주, 뭐 조선주 말씀하셨고,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재료에 따라 시장이 좀 휘둘리는 그런 좀 예민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는 꼭 굳이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다시 시장에 진입하든가 이런 부분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좀 그런 시장 흐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